한반도에서 불과 200km 남짓 떨어진 항구 도시 시모노세키. 그 일상 뒤편에는 120년 넘게 암약해온 야쿠자 조직 고다일가의 어두운 역사가 숨쉬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이주해온 제1한국 조선인들은 이 땅에서 모진 차별과 배척에 직면했고, 그들 중 일부는 폭력과 범죄가 지배하는 암흑가에서 살 길을 찾았습니다. 고다일가의 현재 수뇌부가 한국계라는 사실은 이 조직이 바로 그러한 뒤틀린 역사의 산물임을 증명하죠. 고다일가는 단순한 지역 폭력단을 넘어 한때 일본 서부 지역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일본 최대 야쿠자 조직인 야마구치구미와는 오랜 악연으로 얽혀 그들의 거센 공세를 견뎌내며 반야마구치구미 독립조직 연합의 맹주로서 끈질기게 살아남은 조직이죠. 하지만 이들은 결코 낭만이나 지역 수호로 포장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소위 명문 조직이라는 간판은 폭력으로 주민들을 갈취하고 끊임없는 범죄 행위로 세력을 확장해온 추악한 결과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때 수천 명에 달했던 조직원이 이제는 10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현실. 지역사회에 기생하며 폭력을 일삼아온 이 조직의 존재가 과연 얼마나 더 용인될 수 있을까요? 고다일가 창립자 고다 코이치는 1902년 카가와현의 신주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성인이 되자 정처 없이 전국을 떠도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1920년대 후반 쇼와 금융공황 여파로 어디서 밥 한 끼 얻어먹기도 힘들어졌고, 결국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의 야쿠자 조직 카고토라구미에 몸을 일탁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식객으로 머물며 조직 도박장이를 돕기 시작했죠. 카고토라구미 일대 조장 호라 아사노스케는 생선용 대나무 바구니 제조업으로 시작해 토목 건축업, 연극사업까지 손을 뻗치며 지역 유지로 행세했고 국회의원까지 지낼 정도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장남 호라 토라노스케가 이대 조장을 이어받았죠. 조직 도박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청년 고다는 카고토라구미 부두목으로부터 도박장은 깨끗해야 한다는 말을 듣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오사카에서 온 불량배 7명이 도박장에서 난동을 부리고 돈을 챙겨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부두목의 말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한 고다는 홀로 오사카로 향했고 도박장을 더럽힌 깡패 7명을 차례로 제거했습니다. 이 대담하고 잔혹한 행동으로 조직 정식 일원으로 합류할 수 있었죠. 고다는 두둑한 배짱과 호쾌한 성격으로 인정받아 조직원으로 빠르게 입지를 다졌지만 곧 오사카에서 저지른 일로 지명수배를 받아 만주로 도피, 대륙 낭인으로 방랑하게 됩니다. 12년이 지나 겨우 일본으로 돌아온 고다는 카고토라구미 간부 자리에 올라 여러 부하를 거느리게 되었지만 태평양전쟁 발발로 조직 운영은 큰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종전 후에는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이대 조장 호라 토라노스케가 체포되었고, 곧이어 연합군 최고사령부로부터 조직의 해산명령이라는 철퇴를 맞게 되죠. 패전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 항구도시 시모노세키는 기존의 모든 권위가 땅에 떨어진 무법지대나 다름없었습니다. 항만 노동장악, 밀수, 암시장 개설 등 불법적인 이권사업이 판을 쳤고, 이는 새로운 야쿠자 조직이 발흥하기에 더없이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세라 고다 코이치는 1948년 해산된 카고토라구미의 옛 세력을 규합하여 고다구미라는 새로운 조직을 설립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카고토라구미 3대 계승이었지만 선대인 토라노스케가 사업에 전념하고 있었기에 명문 카고토라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조직 상징인 다이몬만을 계승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는 전쟁 전의 낡은 규범에 얽매인 기존 조직보다는 이러한 방식의 재편이 격변하는 시대를 헤쳐나가는데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새로운 조직 체계 속에서도 고다일가는 야쿠자는 지역을 지키고 지역에 뿌리내리는 존재라는 카고토라구미의 구호는 그대로 이어갔는데요. 깡패들이 무슨 지역을 지킨다는 걸까 싶지만 패전 후 혼란기 일본에서는 지역 야쿠자가 치안 유지와 외부 세력 견제라는 미명 아래 자경단 역할을 자처하며 세력을 키워갔습니다. 당시 상인들 입장에서 어차피 돈을 뜯길 바에 외부 세력이나 외국인 조직보단 지역 조직의 보호비라는 명목으로 상납하는 편이 그나마 안전을 보장받는 길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고다 코이치 역시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얻으며 간몬 진다이, 즉 간몬해협의 수호자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1956년 고다는 시모노세키 시에 고다구미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선박 수리업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조직 수입을 합법적으로 위장하고 공권력의 감시를 피하려는 술책이었죠. 적극적으로 세력을 확장한 고다구미는 지역 패권을 장악하고 1968년 고다일가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1960년대는 일본 전국에서 폭력 조직 간 세력 다툼이 극도로 격화되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야마구치현에 인접한 히로시마의 야쿠자 전쟁은 영화 인이 없는 전쟁으로 만들어질 만큼 격렬했는데 고다 코이치는 이 전쟁의 주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며 서일본 야쿠자 사회의 거물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1970년 고다 코이치의 제안으로 서일본 독립 9개 조직이 모여 간사이 하츠카카이라는 동맹이 결성됩니다. 이 동맹은 히로시마에서 갈등을 막는 한편 전국으로 세력을 확장하며 위협이 되던 거대 조직 야마구치구미에 대한 공동 대응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고다일가와 야마구치구미의 질긴 악연은 카고토라구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940년 당시 고베 지역 조직에 불과했던 야마구치구미와 이미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았던 카고토라구미는 흥행사업 이권을 두고 큰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고토라구미 조직원들은 이대 야마구치구미 조장 야마구치 노보루를 습격해 심각한 중상을 입혔고 그는 이 부상의 후유증으로 1942년 사망했습니다. 이후 절치부심한 야마구치구미는 1960년대 3대 조장 다오카 카즈오의 지휘 아래 일본 전역으로 무섭게 세력을 확장하며 히로시마는 물론 시모노세키까지 넘보게 되었습니다. 간사이 하츠카카이는 이러한 야마구치구미를 견제하기 위한 지역 조직들의 자구책이었던 셈이죠. 히로시마의 교세이카이, 오사카의 마츠다구미, 키타큐슈의 쿠도카이 등 야마구치구미와 대립각을 세웠던 여러 조직이 이 동맹에 합류했습니다. 고다일가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명의 인물이 바로 하마베 이치로인데요. 야마구치현 도쿠야마 출신인 그는 하마베구미라는 지역 조직을 이끌며 히로시마 교세이카이 산하에서 상임 간사직을 맡았습니다. 히로시마 야쿠자 전쟁에서 스오의 호랑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호전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죠. 몸담은 조직은 달랐지만 고다와 하마베는 지역 야쿠자 선후배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중반 하마베의 부하가 고다일가에 큰 무리를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하자 하마베는 그 책임을 지고 스스로 새끼손가락을 잘라내며 사죄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고다는 오히려 자신이 미안한 일을 하게 만들었다며 안타까워했고 하마베는 그런 인품에 감복하여 교세이카이를 나와 지역 선배인 고다를 모시기로 결심합니다. 하마베는 말단 조직원으로라도 일하게 해달라며 간청했고 고다는 주위의 회의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2년 동안 고다는 하마베를 말단 조직원으로 대우하며 그의 충성심과 인내심을 시험했습니다. 마침내 1968년 5월 고다는 하마베를 조직 2인자에 해당하는 와카가시라에 임명합니다. 외부 출신인데다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인물을 최고 간부로 발탁한 것은 매우 파격적인 인사였으며 이는 고다가 단순한 연공 서열보다는 능력과 충성심을 중시했다는 일화로 전해지고 있죠. 고다 코이치는 하마베 이치로에게 자신의 3가지 원칙, 이른바 고다 무사도를 전수했다고 하는데 첫째, 가난하더라도 입은 은혜는 잊지 말 것. 둘째, 갚아야 할 원수는 반드시 갚을 것. 셋째, 일반 시민에게서 단돈 1엔도 빼앗지 말 것. 스스로를 무분별한 폭력 집단과 차별화하고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 내세운 허울 좋은 원칙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보호비 명목으로 상인들에게서 상납금을 갈취하는 것이 고다일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묘한 선전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죠. 1975년 2월 고다 코이치는 죽음을 앞두고 명확하게 하마베 이치로를 후계자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마베 본인은 자신이 외부 출신이라는 이유로 선뜻 그 자리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후계 계승이 미뤄지는 혼란한 틈을 타 숙적 야마구치구미는 시모노세키 시내에 산하조직 사무소를 개설하며 본격적인 세력 확장을 시도합니다. 말년에 고다 코이치는 야마구치구미와 관계 회복에 공을 들였지만 그의 죽음은 곧바로 야마구치구미에게 침투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과거 고다일가 소속이었으나 야마구치구미로 전향한 아라이 토시치라는 인물이 시모노세키 진출 선봉에 섰습니다.
이에 분노한 고다일가 조직원이 아라이를 권총으로 살해하면서 양조직 간 전쟁은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되었죠. 결국 1976년 1월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하마베 이치로가 2대 고다일가 총장으로 공식 취임합니다. 평소 싸움을 좋아한다고 공언할 정도로 호전적인 그는 취임 직후 나는 남의 구역을 넘볼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고다이 구역을 침범하는 자와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전쟁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또한 대외적인 이미지 관리를 위해 조직 내 계약 거래를 엄금한다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죠. 하마베의 이러한 구역 수호 의지와 조직기강 단속으로 야마구치구미의 공세는 일단 주춤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조직 간의 격렬한 충돌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결국 야마구치현 내에서 폭력단 추방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1976년 2월 야마구치현 폭력 추방 도민회의가 발족되었고 경찰 역시 전쟁에 관여한 고다일가 산하 조직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소탕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이처럼 고다 코이치 사후 조직은 외부의 거센 압박과 내부 결속 불안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었죠. 1983년 하마베 이치로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총장직에서 은퇴를 선언합니다. 이후 그는 전국 도사견 보급회의 일원으로 투견판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그가 키운 도사견이 전국 명견 요코즈나에 선정되기도 했죠. 90세가 넘은 고령에도 여전히 싸움이 좋다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닐 정도로 그는 평생 호전적인 기질을 간직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마베 이치로의 뒤를 이어 하마사키 아키라가 3대 총장 자리에 올랐지만 바로 다음 해인 1984년 병으로 급사하면서 조직은 또다시 심각한 지도부 공백 사태에 직면합니다. 1985년 고다일가 4대 총장 계승 과정을 후지TV가 밀착 취재해 방송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야마구치구미 후계 분열 전쟁과 맞물리면서 세간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방송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고다일가의 내부 갈등과 차기 총장 자리를 노리는 유력 간부들의 인터뷰, 그리고 말단 야쿠자 소속생들의 생활과 감옥에서 출소 직후 사망한 한 조직원의 비극 등을 가감없이 담아내며 일반 대중에게 폭력단 세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방송은 조직 최고 간부였던 카와사키 요우지가 4대 총장 자리를 이어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그 역시 이듬해인 1986년 병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단기간에 연이어 총장을 잃은 고다일가의 세력은 급격히 위축됩니다. 1987년 마침내 이대강이라는 한국 이름을 가진 야마나카 타이코가 5대 총장으로 취임하며 혼란에 빠진 조직을 재정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원점 회귀라는 구호를 내걸고 대대적인 조직 개혁을 단행, 초대 고다 코이치의 비석을 세우고 조직 상징인 다이몬을 수정하며 결속을 다졌습니다. 이후 현내 반목 세력을 차례로 흡수, 통합하며 야마구치현 전역을 세력권으로 편입했습니다. 이전까지의 격렬한 전쟁과는 다른 흡수와 통합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내세우며 야마나카는 야마구치현의 제왕으로 불리게 되었죠. 이어서 간몬 해협 건너 키타큐슈 지역에도 진출해 조직 영역을 크게 넓혔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보에 오랜 숙적이었던 야마구치구미조차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야마나카는 고다일가의 중흥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1988년에는 야마구치구미 공동 대응 목적의 간사이 하츠카카이가 해체되고 친목도모를 표방하는 연합조직 서일본 하츠카카이로 재편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서일본 야쿠자 세계의 긴장감은 크게 완화되었죠. 1992년 7월 27일 새로 제정된 폭력단 대책법에 의해 고다일가는 야마구치현 공안위원회로부터 지정폭력단으로 지정됩니다. 지정폭력단이 되면 경찰의 강화된 감시를 받으며 조직 명칭을 이용한 자금 요구, 분쟁 개입 등 다양한 활동이 엄격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특히 조직원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두목 등 상급자에게까지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면서 야쿠자 조직 운영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고다일가는 이에 반발해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심사를 청구했지만 당연히 기각되었죠. 야마나카 타이코는 이러한 규제에 맞서 조직원들에게 법을 어겨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당부하며 내부 단속을 강화했지만 법의 규제 속에서 조직의 활동은 급격히 위축되었고 키타큐슈 등 타 지역에서 확보했던 영역도 점차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1993년 5월 5대 총장 야마나카 타이코는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하게 되죠. 1994년 2월 누쿠이 칸지가 6대 총장 자리에 오릅니다. 2대 총장 하마베 이치로 계열의 인물이죠. 이 계승식에 5대 야마구치구미 핵심 간부였던 오이시 타카오가 후견인으로 참석해 화제를 모았는데 두 조직이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제휴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폭력단 대책법의 영향으로 전국 폭력 조직들은 해묵은 갈등을 접고 평화 공존이라는 이름 아래 살 길을 찾기 시작했죠. 2009년에는 누쿠이 칸지가 은퇴하고 와카가시라였던 스에이로 마코토, 한국 이름 김교환이 7대 총장 자리를 계승합니다. 이때는 6대 야마구치구미의 와카가시라였던 다카야마 키요시가 후견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이후 고다일가는 야마구치구미의 확고한 동맹, 친척단체로 자리매김하게 되죠. 고다일가의 5대 총장 야마나카 타이코, 7대 총장 세이로 마코토, 그리고 7대 와카가시라 아라이 쇼키치, 모두 고다일가 산하 조직인 코자쿠라구미 출신이며 본명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계 인물들입니다. 이처럼 고다일가 최고위층에서 한국계 인물의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이는 전신 조직인 카고토라구미 시절부터 이어져 온 특징인데요. 1905년부터 부산과 시모노세키 항로가 연결되면서 이 지역에는 자연스럽게 조선인 인구가 집중되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일본 주류 사회의 극심한 차별과 배제 속에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웠고 반사회적인 폭력 조직으로 내몰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카고토라구미 초대 조장 호라 아사노스케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시모노세키 지역 정치에도 깊이 관여했는데 그의 조직원이었던 한 조선인 청년이 반대파 시의원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구 출신이었던 이 청년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12살 때 호라 아사노스케에게 거두어져 큰 은혜를 입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사노스케는 지역사회에서 고아나 빈곤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숙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조직에 끌어들여 세력을 키우고 충성을 확보했습니다. 카고토라구미의 명맥을 이은 고다일가는 이러한 제1한국 조선인 구성원을 대부분 흡수했습니다. 한반도와 가까운 시모노세키의 지리적 특성상 이들 한국계 조직원들은 양밀수나 밀무역 같은 국제 범죄에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고다 코이치사후 야마구치구미와 격렬한 대립 과정에서 제일 한국인이 중심이 된 코자쿠라구미가 가장 선봉에 서서 수많은 공적을 세웠고 특히 5대 총장 야마나카 타이코가 고다일가의 중흥을 이끌면서 이들의 영향력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경찰의 지속적인 폭력단 단속 강화와 조직 자체의 고령화, 그리고 신규 조직원 유입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고다일가 역시 몰락의 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카고토라구미 시절 조직원 수가 4,000명에 달했고 고다 코이치 시절에도 이에 버금가는 규모를 자랑했지만 1980년대 중반 연이은 수장의 사망으로 내부 갈등을 겪으면서 1,000명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폭력단 대책법의 영향은 더욱 치명적이어서 7대 체제 출범 당시 550명이었던 규모는 2024년 기준 정규 조직원 30명, 준 조직원을 포함하더라도 120명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여전히 야마구치현 내 최대 규모이긴 하지만 소멸 단계에 접어든 지방 야쿠자 조직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7대 총장 스에이로 마코토는 2016년 강제집행 방해 및 위력 업무 방해 혐의로 체포되었고 2017년 1월에는 초등학교 주변 200m 이내에 조직사무소를 개설해 폭력단 배제조례 위반으로 또다시 체포되었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죠. 이처럼 조직 규모는 크게 줄어들었지만 총장 본인이 전면에 나선 사건들이 이어지자 경찰은 스에이로 총장을 위험인물로 간주하고 고다일가에 대한 압박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고다일가는 위조 명품 판매, 약거래, 갈취, 협박 등 각종 불법 행위에 연루되며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해악을 끼치고 있죠. 카고토라구미 고다일가의 120년은 한 야쿠자 조직의 역사일 뿐 아니라 일본 사회의 어두운 일면을 드러내는 기록입니다. 조직의 세력은 약해졌을지 몰라도 그들이 남긴 문제와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일본 야쿠자 역사에서 야마구치구미라는 조직은 오랜 시간 정점으로 군림해왔습니다. 항구도시 고베에서 시작해 일본 전역으로 뻗어나간 거대한 범죄 제국.
그들의 역사에는 수많은 경쟁 조직의 이름이 패배자로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그 수많은 이름 중 야마구치 구미를 가장 오랫동안 가장 격렬하게 위협했던 단 하나의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같은 고베에서 태어난 숙적 혼다카이. 전국 재패를 노리는 야마구치 구미에 맞서 패권과 자존심을 두고 한치의 양보 없는 전쟁을 벌였던 조직이죠. 일본 전역을 무대로 펼쳐진 두 조직의 대결은 야쿠자 사상 가장 치열한 라이벌전으로 기록됩니다. 그러나 지금 혼다카이라는 이름은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고 일본 지하세계에서 모습을 감췄는데요. 한때 일본 열도를 뒤흔들었던 그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근데 야쿠자는 고베, 오사카, 요코하마 같은 항만 도시의 혼란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특히 1872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된 고베는 그야말로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토목공사와 하역작업을 위해 수많은 노동자가 몰려들었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유흥가도 번성했죠. 자연스레 노동자 공급업체가 생겨났고 이들 사이의 인부 빼가기, 일감쟁탈, 영역 다툼은 일상이었습니다. 폭력이 곧 질서이던 시대, 이 혼돈의 정점에는 오시마 히데요시라는 인물과 그의 조직 오시마구미가 있었습니다. 오시마구미의 그늘 아래 훗날 일본 야쿠자 세계를 양분할 두 씨앗이 성장하고 있었는데요. 야마구치 구미를 세우는 야마구치 하루키치, 그리고 그들의 영원한 숙적이 될 혼다카이의 혼다 니스케였습니다. 특히 혼다 니스케는 오시마구미의 사천왕 중 한 명으로 불리며 일찍부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적대 조직과 벌인 분쟁으로 4번이나 수감된 전력은 폭력단 사회에서 훈장과도 같았죠. 모두가 그를 오시마구미의 유력한 후계자로 점쳤습니다. 하지만 1938년 홍수가 덮친 고베에 하천 복구 작업을 맡은 혼다 니스케는 공사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시민들의 큰 지지를 얻었고 이를 계기로 수많은 조직원을 끌어모아 본가인 오시마구미를 넘어서는 세력을 구축했습니다. 결국 1940년 독립을 선언하며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하죠. 혼다구미의 탄생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패망한 일본 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공식 권력체계가 무너진 공백 속에 암시장이 번성했고 질서 유지와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야쿠자 조직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맞이했죠. 이 혼돈의 시기 혼다카이는 건설, 항만노동, 유흥가를 장악하며 세력을 키웠습니다. 일본 거대 슈퍼마켓 체인 중 하나였던 다이에의 창업주 나카우치 이사오는 암시장에서 활동하던 당시를 회고하며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혼다씨는 대단한 오야붕이셨지요. 배포가 남달랐습니다. 1950년 혼다카이로 이름을 바꾼 조직은 창고업, 건설업 등 합법사업을 운영하는 동시에 불법 도박과 보비징수로 부를 쌓아 올렸습니다. 대간부 수십 명과 조직원 수천 명을 거느리며 고베를 넘어 간사이 전역으로 세력을 뻗쳤고 경찰이 7대 광역폭력단 중 하나로 지정해 특별 관리할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자랑했죠. 바로 그 무렵 야마구치 구미 역시 3대 조장 다오카 카즈오의 지휘 아래 무섭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고베의 또 다른 조직 타니자키 구미를 무너뜨린 다오카는 끝없는 확장을 추구하며 전국 재패를 공공연히 외쳤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밖으로 뻗어나가길 원하는 혼다카이와 야마구치 구미, 두 거대 조직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죠. 혼다카이 회장 혼다 니스케와 야마구치 구미 3대 조장 다오카 카즈오의 관계는 매우 복잡했습니다. 1940년대 말까지 두 조직은 명목상으로 남아 동맹관계였고 두 오야붕은 의형제를 맺은 사이였죠. 하지만 운명은 이들을 가장 치열한 라이벌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그들 세계에서 혼다 니스케는 정이 많고 자신의 이익보다는 의리를 중시하는 구시대 협객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부하가 살해당했을 때조차 확전을 막고자 보복을 원치 않는다며 상대를 용서할 만큼 관대했죠. 그는 존경받는 원로였지만 한편으론 냉철한 정치 계산에는 약한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방식은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지역맹주의 역할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다오카 카즈오는 냉철하고 계산이 빠른 야심가였습니다. 그는 야쿠자를 전통적인 폭력 집단이 아닌 합법사업체를 전면에 내세운 현대 범죄 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는 항만사업 같은 하드파워뿐만 아니라 고베 예능사를 설립해 당대 최고 스타들을 관리하고 프로레슬링 같은 대형 이벤트를 주관하며 대중 영향력이라는 소프트 파워까지 확보했습니다.
혼다 역시 몇몇 합법 사업을 기반으로 강력한 경제력을 갖춘 보스였지만 둘 사이엔 확연한 차이가 있었죠. 이는 곧 전략의 차이로 이어졌습니다. 두 조직의 대결은 단순한 영역 다툼을 넘어 야쿠자의 존재 방식을 둘러싼 구시대와 신시대의 이념 전쟁이었습니다. 두 조직의 첫 대규모 충돌은 1956년 도쿠시마현에서 벌어진 고마스시마 전쟁이었습니다. 산하 조직 간 도박 사업 다툼으로 시작된 이 분쟁은 이듬해까지 충돌과 화해를 거듭하며 여러 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이때 야마구치구미는 부두목 지미치 유키오의 지휘로 무려 115명의 무장 조직원을 도쿠시마로 파견했습니다. 경찰의 개입으로 대규모 유혈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지만 야마구치구미의 목적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소모전에서 자신들의 인력과 자금력을 뽐내고 전국구 전쟁 수행 능력을 과시하는 일종의 쇼였죠. 야쿠자 세계는 이들의 동원력에 큰 충격을 받았고 야마구치구미는 이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인 전국 진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립니다. 1960년대 초 두 조직의 세력은 일본 야쿠자 세계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야마구치구미가 약 9,450명으로 전국 1위, 혼다카이가 약 4,090명으로 2위였습니다. 하지만 본거지인 효고현에서만큼은 혼다카이가 1823명으로 1359명의 야마구치구미를 앞서며 안방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한 지역에서 어떤 조직이 야마구치구미에 가입하면 그와 대립하던 조직은 혼다카이로 들어가는 식의 대리전이 벌어져 전국이 두 거대 조직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 정점은 1963년 벌어진 히로시마 대리전쟁이었습니다. 히로시마 패권을 다투던 우치코시 카이가 야마구치구미에 야마무라구미가 혼다카이 측에 붙으며 히로시마는 말 그대로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권총과 다이너마이트까지 동원된 이 잔혹한 전쟁으로 9명이 숨지고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히로시마는 야쿠자 폭력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 야쿠자 영화의 걸작 인이 없는 전쟁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기도 했죠. 계속되는 전쟁 국면에서 사업가 기질이 강한 혼다 니스케를 대신해 혼다카이를 이끈 인물이 2인자 히라타 카츠이치였습니다. 혼다카이의 히라타인가 히라타의 혼다카이인가 라는 말이 돌 정도로 그의 존재감은 절대적이었죠. 보수적인 혼다와 달리 승부욕이 강했던 그는 야마구치구미에 대한 즉각적이고 공격적인 대응을 주도했습니다. 결국 1963년 7월 28일 혼다 니스케는 히라타에게 회장직을 물려주고 은퇴합니다. 이후 혼다 건설공업 사장으로 변신해 실업계에서 큰 성공을 거두죠. 고베 카바레 신세기에서 열린 2대 회장 취임식에는 중앙 및 지역 정치인과 재계 인사들이 여럿 참석했습니다. 특히 자민당 창당 멤버이자 중의원 을장을 지낸 거물 정치인 오노 반복후는 이런 연설까지 남겼습니다. 저는 의리와 인정으로 정치를 합니다. 정치에서 의리와 인정을 뺀다면 얼마나 공허할지는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인정, 의리, 임협은 일본의 전통이며 정치의 근본입니다. 키라노 니키치란 바로 혼다씨 같은 사람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는 당시 혼다카이와 정치권의 진득한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화려한 취임식으로 야마구치구미의 힘을 과시한 히라타는 즉시 전 산하 조직의 전투 태세를 명령합니다. 와카야마, 후쿠이, 이시카와, 도야마, 기후, 오카야마, 에이메, 카가와 일본 각지에서 혼다카이와 야마구치구미의 조직원 수백 수천 명이 충돌하는 전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 양상은 야마구치구미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다오카 카조우를 정점으로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갖춘 야마구치구미는 산하 조직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혼다카이 산하 군소 조직을 먼저 공격해 고립시키고 끊임없는 무력 충돌을 유발해 상대의 힘과 사기를 소진시키는 소모전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다각화된 사업에서 나오는 막대한 자금력과 뛰어난 보급 능력은 이 전략의 버팀목이었죠. 혼다카이는 물러서지 않고 맞섰지만 시종일관 방어적 입장에 머물렀습니다. 지역 맹주연합체 성격이 강했던 탓에 강력한 지휘체계가 부족했고 계속된 공격에 조직원들의 피로가 쌓이면서 전선은 점차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다카이는 각지의 독립조직들과 반야마구치구미 연합까지 결성하며 다시 대등한 구도를 만들어 맞섰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전쟁은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나게 되는데요.
1964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폭력단 척결에 칼을 빼든 것입니다. 제1차 정상작전이라 불리는 전국적인 야쿠자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야마구치구미와 혼다카이를 포함한 10개 광역폭력단을 특별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각 조직 수뇌부를 체포, 핵심 자금원을 차단하는 등 야쿠자들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혼다카이와 야마구치구미는 서로뿐 아니라 국가라는 더 거대한 적과도 싸워야 하는 양면전쟁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 두 조직의 수장은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정부의 강력한 압박과 계속된 전쟁으로 지쳐가던 히라타 카츠이치가 급성 간염으로 쓰러지자 혼다카이는 1965년 4월 공식적으로 해산을 선언합니다. 물론 경찰의 압력을 피하려는 위장 해산이었지만 이는 5,000명이 넘는 거대 조직이 구심점을 잃고 흩어지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혼다카이 외에도 거의 모든 광역 야쿠자 조직이 해산하면서 반야마구치구미 연합 역시 그대로 붕괴해버렸죠. 하지만 야마구치구미의 다오카 카즈오는 역시 동일한 강도의 압박에 직면했음에도 해산하지 않고 버티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위장 해산을 주장하는 부두목 지미치 유키오마저 숙청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어설픈 위장 해산은 오히려 조직 통제력을 약화하고 경찰에 각계격파당할 빌미만 줄 뿐이라고 판단했죠. 그는 경찰의 공세가 일시적 파도에 불과하며 이를 견뎌내면 오히려 조직 위상이 더욱 공고해지리라 믿었습니다. 이 결정은 두 조직의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단속에 굴하지 않은 야마구치구미의 위상은 하늘을 찔렀고 흩어진 혼다카이의 조직원마저 일부 흡수하며 오히려 세력을 키웠습니다. 해산 후 히라타 카츠이치가 이끄는 혼다카이 충성파는 우익단체 대일본 평화회를 결성하며 재기를 노립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 아래 활동하며 불법 활동을 감추려 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히라타 카츠이치는 태평양전쟁 이전부터 우익 활동을 벌였던 인물이기도 했는데요. 미국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국무장관이었던 존 포스터 덜레스로부터 반공활동 공로로 감사장까지 받을 정도였죠. 야마구치구미와 경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969년 나고야에서 두 조직은 다시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대일본 평화의 조직원이 암살당합니다. 이때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야마구치구미 조직원 중에는 훗날 6대 조장이 되는 츠카사 시노부와 그의 오른팔 다카야마 키요시가 있었습니다. 대일본 평화회의 마지막 저항이 미래 야쿠자 세계 지배자에게 첫 무공을 안겨준 셈입니다. 시대는 더 이상 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1973년 조직의 구심점이던 히라타 카츠이치가 사망하자 대일본 평화회는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아들 히라타 카츠요시가 2대 회장으로 조직을 이었지만 아버지의 통솔력을 따라가기엔 역부족이었죠. 1980년대 중반 조직원 수는 1200명 수준으로 쪼그라들었고 기울어가는 흐름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 조직의 종말을 고하는 폭력단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즉 폭력단 대책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폭력단체를 지정폭력단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보비 징수, 민사 개입 등 야쿠자 사업 자체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조직원이 조직의 힘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조직의 대표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사용자 책임 조항은 야쿠자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켰죠. 냉전이 종식되면서 대일본 평화회가 내세운 반공 우익 활동이라는 명분도 희미해졌고 일본 정부는 과거의 비공식 파트너들을 체계적으로 무력화하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 대일본 평화회는 새로운 법에 따라 지정폭력단으로 공식 지정됩니다. 이는 이미 약해진 조직에게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조직 활동은 극도로 위축되었고 조직원들은 속수무책으로 이탈했습니다. 당시 부회장으로서 사실상 조직을 지탱하던 핵심 산하 조직 지세이카이의 회장 타케가타 츠요시가 1994년 12월에 사망하자 대일본 평화회는 와해 직전에 이릅니다. 지정폭력단 지정 직후 330명이던 조직원은 불과 3년 만에 겨우 30여 명만이 남게 되었죠. 반면 야마구치구미는 1980년대 내내 다오카 카즈오의 후계자 문제를 둘러싼 내전을 겪고도 세력을 키워 1990년대 2만 명을 웃도는 조직원 수를 유지했습니다.
전국 조직을 여러 개의 블록으로 나누고 각 블록에 책임자를 두는 방식으로 폭력단 대책법과 경찰의 감시를 완벽하진 않지만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살아남았죠. 이런 대처가 부족했던 대일본 평화에는 더는 조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회장 히라타 카츠요시가 병요양을 이유로 은퇴하고 1997년 4월 공식적으로 해산을 선언합니다. 지정 폭력단 등록도 곧 만료되었습니다. 남은 산하 조직들은 뿔뿔이 흩어지거나 살 길을 찾아 숙명의 라이벌이었던 야마구치구미의 문을 두드려야 했습니다. 야쿠자 사상 가장 장대한 라이벌 관계는 극적인 총격전이 아닌 차가운 법조항과 조용한 흡수합병으로 막을 내렸죠. 뻔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 아베 내각의 환경 대신이었던 고이즈미 신지로. 그가 기후변화 문제를 논하며 남긴 말입니다. 이 황당한 발언으로 한국에서는 뻥쿨색이라는 별명까지 얻기도 했죠. 최근에는 일본의 쌀값 폭등 사태에 농림수산 대신으로 취임해 무제한 비축미 방출이라는 정책을 추진하며 다시 한번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의 아버지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 외교적 마찰로 인해 대한민국에서는 이미지가 최악에 가까웠지만 일본에서는 독특한 카리스마와 대중의 인기를 등에 업고 구조개혁을 밀어붙였던 파격적인 개혁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신지로는 바로 이러한 아버지의 지역구를 물려받았죠. 이처럼 일본 정치에서 세습은 흔한 일입니다. 일본 의회 역사 135년 중 고이즈미 가문이 의석을 차지한 기간은 무려 110여 년, 4대에 걸친 정치 명가죠. 하지만 그 화려한 이면에는 결코 뻔하고 쿨하고 섹시하지만은 않은 어둡고 복잡한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고이즈미 주니치로의 외할아버지 고이즈미 마타지로, 일본 최신 대신을 지냈으며 문신 장관이라는 별명으로도 알려진 인물인데요. 그에게는 또 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쿠자 조직 고이즈미 구미의 오야붕이라는 과거입니다. 메이지 유신에서 태평양 전쟁 패전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일본 근대사, 그 소용돌이 속에서 야쿠자는 어떻게 국가 권력의 그림자로 자리 잡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야쿠자에서 시작된 일본의 정치 명문가 고이즈미 가문의 숨겨진 이야기를 추적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고이즈미 구미의 창설자 고이즈미 요시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현재의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에 해당하는 무사지국 출신으로 대대로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비계공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시베에는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로 이주해 해군의 노동력과 물자를 공급하는 청부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그가 설립한 고이즈미 구미는 표면상 토목 청부업체였지만 그 실체는 야쿠자 구조화 방식으로 운영되는 조직이었습니다.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는 거대한 변화와 기회의 시기였습니다. 야망과 배짱을 가진 이들이 빠르게 부상했죠. 요시베가 자리 잡은 요코스카는 해군 진수부가 들어서며 군항도시로 급성장했습니다. 이곳에서 군항 야쿠자라 불리는 새로운 지하 세력이 등장합니다. 군항에 특화된 노동력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힘을 키운 이들이었죠. 당시 일본의 근대적 경찰 제도는 미비했고 정부는 야쿠자 조직의 불법 활동에 어느 정도 눈을 감아주는 공생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고이즈미 구미는 건설, 하역, 인력 파견은 물론 전통적인 야쿠자의 사업인 도박업까지 겸했습니다. 합법적 사업 기회와 지하 권력 구조를 능숙하게 결합한 요시베, 그는 시대가 낳은 사업가였습니다. 1865년 고이즈미 요시베의 둘째 아들 마타지로가 태어납니다. 딱히 신동이라거나 학문에 뛰어나다는 평가는 받지 못했고 유도나 검술 실력 또한 변변치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타고난 힘과 배짱으로 막싸움에는 능했다고 하죠. 14살에 요코스카 학교를 졸업했지만 가업을 잇기 싫었던 그는 해군사관 예비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러나 곧 아버지에게 붙들려 집으로 돌아와야 했죠. 이후 잠시 모교에서 보조교사로 일하다가도 또다시 가족 몰래 육군사관 예비학교로 향했습니다. 이때 도쿄에서 자유민권운동가이자 정한론자였던 이타가키 다이스케의 연설을 듣고 보통 선거론에 눈을 떴다고 합니다. 형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마타지로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아버지는 도망쳤던 둘째 아들을 끌고 와 가업을 이을 것을 엄명했습니다. 결국 군인의 꿈을 접은 마타지로는 비계기술자의 길을 받아들이며 팔뚝 전체에 용문신을 새기게 되죠. 당시 항구도시는 신원불명의 뜨내기들이 몰려드는 매우 거친 곳이었습니다.
그들을 휘어잡기 위해서는 문신 같은 압도적인 이미지가 필수적이었죠. 그는 작업장을 돌며 노동자들을 휘어잡았고 부하들은 마타지로를 오야붕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원치 않게 시작한 길이었지만 마타지로는 야쿠자 두목에 걸맞은 카리스마와 수완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비계 작업과 노동 청부업은 기계와 완력, 근성이 중요한 장사로 불렸고 그는 이 거친 세계를 능숙하게 이끌어갔습니다. 마타지로의 야쿠자 시절을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당시 요코스카에는 메카네라 불리는 거물 야쿠자가 있었습니다. 전통 도박 사업을 기반으로 세력을 떨치던 그는 부하들을 동원해 밤거리를 장악하고 온갖 횡포를 일삼았습니다. 이들의 만행이 극에 달하자 비계공 두목 마타지로가 직접 나섰습니다. 그는 세상은 이치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라며 아끼던 서책과 붓까지 팔아 조직원을 늘렸고 메카네 세력과 전쟁을 선포합니다. 고이즈미 구미는 메카네 무리에게 몇 번이고 쳐들어갔고 칼과 총탄이 난무하는 혈투 속에서 마타지로는 칼을 숨긴 지팡이를 들고 직접 싸웠다고 합니다. 거듭된 싸움 끝에 고이즈미 구미는 승리했고 요코스카에는 평화가 찾아왔다고 전해지죠. 여러 기록에 따르면 실제 고이즈미 구미가 메카네 일당을 제압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이 일화 자체는 마타지로를 영웅시하기 위해 다소 가장되었을 가능성이 큰데요. 하지만 이런 미담이 만들어질 만큼 그가 요코스카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존재였음은 분명합니다. 메카네 일당은 전통적인 사업에 의존하던 바쿠토, 즉 도박꾼 조직이었던 반면 고이즈미 구미는 항만의 노동력과 필수 서비스를 통제하는 신흥 조직이었습니다. 고이즈미 구미의 승리는 단순한 지역 세력 다툼을 넘어 지하세계마저도 근대화의 물결을 피할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요코스카의 경제적 동맥을 장악한 마타지로, 하지만 그의 야망은 더 넓은 세계를 향하고 있었는데요. 1887년 고이즈미 마타지로는 이펀 개진당에 입당하며 정치에 발을 들입니다. 처음엔 뚜렷한 신념이 없었지만 개진당 창립 멤버인 시마다 사부로를 스승으로 모시며 열성 당원이 되었고 잠시 신문기자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야쿠자 시절 다져진 인맥과 강한 이미지는 당시 정치판에서 엄청난 자산이었습니다. 메이지 시대 초기 의회 정치는 혼란 그 자체였고 소시라 불리는 정치 깡패들이 활개쳤습니다. 각 정당은 이들에게 경호를 맡기고 반대 정당에 대한 위협과 공작을 의뢰했죠. 많은 야쿠자 도목이 이 소시를 지원했고 마타지로는 직접 소시로 활동하며 권총을 품고 정계를 누볐습니다. 요코스카에 구축한 강력한 조직은 선거에서 그의 든든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요시베에는 아들의 정계 진출 소식에 결국 아들 녀석 하나를 망쳐버렸구나라며 한탄했다고 합니다. 가업을 등진 것에 대한 실망감이었을지 야쿠자 세계보다 더 험난한 정치판에 뛰어든 아들에 대한 진심 어린 걱정이었을지 그 속내는 알 길이 없습니다. 마타지로가 정치로 방향을 틀면서 가업은 동생 이와키치에게 넘어갔습니다. 1893년 동아시아에 전운이 감돌자 이와키치는 해군 어용상인으로 임명받아 요코스카 진수부에 임무를 공급하고 전시수송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러일전쟁 이후에는 해군 및 육군부서, 국내성, 철도성 등 여러 관공서 공사를 수주하며 사업을 확장했죠. 이와키치는 형의 거듭된 정치자금 요구에도 불쾌한 내색 없이 필요한 돈을 마련해 주었고 마타지로는 정치적 영향력으로 동생의 사업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고이즈미 구미는 이후 이와키치의 양자에게 상속되었고 태평양전쟁 직전에는 요코스카 해군공장 건설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전쟁 패전 이후 그 존재는 희미해져 구체적인 기록은 거의 전해지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정치활동에 나선 마타지로는 1907년 요코스카 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장을 맡았고 이후 가나가와현 의원을 거쳐 1908년 중의원에 처음 당선됩니다. 야인 마타시, 문신 마타시로 불리며 거칠지만 친근한 그의 스타일은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그는 보통선거운동의 투사로 명성을 떨쳤는데요. 당시 일본의 선거권은 일정액 이상 국세를 내는 25세 이상 남성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기조건이 가난뱅이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국가에 반역하는 것과 같다고 공언하자 그는 맹렬히 반발했습니다. 입으로는 노동이 신성하다고 칭찬하면서 왜 노동자에게 선거권은 주지 않는가?
그는 보통 선거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며 정부의 탄압 대상이 되었습니다. 시위대를 향해 칼을 빼드는 경찰에 분노하고 정부의 탄압에 굴하지 않는 그의 모습은 대중의 열광적인 지지를 끌어냈습니다. 고이즈미 마타지로의 야쿠자라는 배경은 공공연한 사실이었고 그는 오히려 이를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로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캐릭터는 부패하고 비효율적인 기성정치에 소외감을 느끼던 서민들에게 강하게 어필했죠. 격동의 시대에 기억에 남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자산이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1922년 일본 언론 주가이 니폰은 그를 무시무시한 문신을 한 오야봉으로 묘사하며 당시 정치계에 만연한 폭력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그가 의회에서 동료 의원을 폭행하려 했다는 기록도 남아있죠. 초창기 정치 깡패였던 소신은 정당 정치가 확대되면서 원외단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들은 비의원 당원들로 구성된 각 정당 하부 조직으로 정치인 경호, 유권자 동원, 반대파 집회 방해 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고 때로는 폭력 사태와 사망자를 낳기도 했습니다. 많은 야쿠자가 정당에 가입해 이 원외단으로 활동했죠. 고이즈미 마타지로 외에도 여러 야쿠자 도목이 정치가로 활동했는데 큐슈의 대오야봉으로 불리던 요시다 이소키치는 1915년 중의원으로 당선되어 1932년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의 추종자들 역시 원외단으로 활동하며 같은 헌정의 소속이었던 고이즈미 마타지로가 반대 정당으로부터 공격받을 때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1925년 고이즈미 마타지로의 오랜 염원이었던 보통선거법 통과는 제한적이게나마 유권자를 확대했지만 더 많은 표를 동원해야 했던 정당들이 폭력배의 역할에 더욱 의존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마타지로는 정치적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중의원 부의장을 거쳐 입헌민정당 간사장에 올랐고 1929년 하마구치 내각에서는 우편, 통신, 운수를 담당하는 최신성 대신으로 입각합니다. 거친 풍모 때문에 다른 대신의 수행원으로 오해받거나 취임식 예복이 없어 빌려입는 해프닝도 있었지만 언론은 그의 이야기를 애정어린 희화화를 통해 대대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요코스카 시민들은 우리 야인 선생님께 예복을 맞춰드리자라며 모금운동을 벌일 정도로 그를 아꼈습니다. 이르즈미 다이진이라는 별명은 그렇게 탄생한 것이죠. 1930년대에는 만주 사변, 5.15 사건, 2.16 쿠데타와 같은 대형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본 정당 정치는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일본이 국제적으로 고립을 자초하고 군부가 정치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쿠자 조직들은 아시아 각지에서 일본 제국주의 팽창 활동에 협력했고 국내에서는 노동조합과 사회주의 운동 탄압에 동원되었습니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은 총력전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당시 입헌민정당 간사장이었던 마타지로와 당 지도부는 군부의 강경 노선과 국제적 압력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군국주의 세력의 폭주를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했습니다. 1938년 고노에 내각이 국가총동원법을 제국의회에 제출하자 그는 반대파의 중심으로 법안 성립을 저지하려고도 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1940년 정당 정치가 완전히 무너지고 전쟁 수행을 위한 일국 일당 체제인 대정 익찬회가 들어서자 마타지로는 여기에 합류하며 점차 군국주의적 흐름에 순응하는 무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시 고이소네가 고문을 맡기도 했죠. 다소 폭력적이었지만 소신 있던 모습은 전쟁의 광풍 속에서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서민적인 이미지와 지방공무에 대한 열성 덕분에 요코스카 지역 주민들의 큰 사랑과 지지를 받아 중의원에 연속 12회 당선, 통산 38년간 의원 생활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일본의 민주화와 비군사화를 추진하며 전쟁 협력자들에 대한 공직 추방을 단행했습니다. 여기에는 고이즈미 마타지로도 포함되어 과거 행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타다미 6칸짜리 셋집에 은둔하며 여생을 보내던 그는 1951년 공직 추방이 해제되었지만 그 축하연의 3일 전 86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고이즈미 마타지로와 본부인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고 1907년 내연녀를 통해 유일한 딸 요시에를 낳았습니다. 숙녀가 된 요시에는 사메지마 주냐라는 가난한 서생과 사랑에 빠지는데요. 명문가에서 사위를 맡고 싶었던 마타지로는 이들의 규제에 경노하며 크게 반대했습니다.
주냐는 집안의 사업 실패로 상경해 정치의 길을 꿈꾸던 청년이었고 요시에와 알게 되었을 무렵에는 마타지로가 속한 입헌민정당의 사무원이었습니다. 주냐의 잘생긴 얼굴에 반한 요시에는 그와 야반도주하여 동거를 시작했는데요. 마타지로는 신문 사람 찾는 난에 돌아오라는 간곡한 광고까지 냈다고 하죠. 결국 마타지로가 뜻을 굽혀 국회의원이 되면 함께 사는 것을 허락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1937년 주냐는 고향인 가고시마에서 중의원으로 당선되어 장인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주냐는 딸 하나밖에 없던 고이즈미 가문의 대릴사위로 입양되어 고이즈미 주냐가 되었습니다. 1942년 주냐와 요시의 사이에서 고이즈미 주니치로가 태어납니다. 주냐 역시 전후에 공직에서 추방되었으나 1951년 장인 마타지로가 사망하자 후계자로서 요코스카 선거구를 물려받아 다시 의원으로 당선되며 정계에 복귀했습니다. 이로써 고이즈미 가문의 정치적 지반은 요코스카에 공고히 자리잡게 됩니다. 고이즈미 주냐는 1955년에 새로 창당된 자민당에 입당하여 법무성 정무차관, 방위청 장관 등 요직을 역임하다 1969년 8월 10일 65세 나이로 사망합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영국에서 유학 중이던 젊은 아들 고이즈미 주니치로가 급히 귀국해 아버지의 선거구를 물려받게 되죠. 1972년 30세의 나이로 중의원에 당선된 고이즈미 주니치로. 그는 여러 차례 입각해 행정 경험을 쌓았고 2001년 마침내 내각 총리 대신 자리에 올랐습니다. 자민당을 부수겠다는 파격적인 구호 아래 장기 불황을 타개할 구조개혁을 추진했고 사자머리 헤어스타일, 미디어 적극 활용, 직설 화법 등 기존 일본 정치와 다른 신선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개혁이냐 저항이냐 같은 단순하고 선명한 대결 구도를 만들어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켰고 언론은 이를 고이즈미 극장이라 불렀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책의 본질보다 이미지나 인기에 치중한 포퓰리즘 정치라는 비판과 함께 급진적 개혁으로 인한 부작용도 속출했습니다. 또한 야스쿠니 신사를 여러 차례 참배하여 주변국과 외교적 마찰을 심화시켰고 독도 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는 심하게 경색되기도 했습니다. 주니치로는 젊은 시절 한 기자의 할아버지께 정치적 가르침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니요, 화투밖에 배우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민당 비주류로서 성역 없는 개혁을 외쳤던 그의 모습은 할아버지 마타지로의 야인 기질을 빼닮아 있었습니다. 기성정치의 염증을 느끼던 대중은 바로 그 지점에서 열광했고 그는 가문의 아웃사이더적 기원을 가장 강력한 정치 브랜드로 승화시켰습니다. 무제한 비축미 방출 정책이나 무관세 쌀 수입처럼 기존 자민당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급진적인 해법까지 꺼내들며 쌀 소동에 대응하고 있는 신지로에게 그 아웃사이더적 유산은 이어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한편 폭력단 유착이라는 꼬리표는 고이즈미 가문을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있는데요. 2004년 일본의 주간지 프라이데이는 고이즈미 주니치로의 선거대책 본부장이었던 타케우치 키요시가 야쿠자 조직원 출신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1969년 선거 당시 고이즈미의 여성 문제에 관한 중상모략이 타케우치의 역할로 중단되었고 1972년 첫 중의원 당선에 그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죠. 타케우치는 그 후 10회 연속 선거대책 본부장을 맡았습니다. 타케우치 키요시는 가나가와현 의원을 여러 차례 지낸 인물로 지역 정재계의 거물로 불리며 토목, 건축, 음식점 관계자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 배후에는 일본 3대 야쿠자 조직 중 하나인 이나가 아카이가 존재했죠. 이나가 아카이는 미국의 경제 제재 대상으로도 지정된 조직이 있고 불과 수년 전 한국에서도 3천억 원 규모의 밀수를 벌이다 적발된 적이 있는 범죄 조직입니다. 타케우치는 이나가 아카이의 핵심 하부 조직인 요코스카 일가 출신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고이즈미 가문의 선거구인 요코스카시를 기반으로 한 폭력단이죠. 이 때문에 국내에는 요코스카 일가가 고이즈미 구미의 단순한 후신 조직으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조금 신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요코스카 일가의 초대 두목 코스가 카네요시가 통칭 메카네라는 사실 말이죠. 과거 고이즈미 마타지로가 야쿠자 시절 대립했던 그 적대 조직의 두목입니다. 요코스카 일가는 4대 두목 사망 후 명맥이 끊겼다가 1963년 이시이 타카마사라는 인물이 5대 두목 자리에 올라 요코스카 일대 야쿠자 세력을 통일했습니다.
이 시기 고이즈미 구미의 잔존 세력도 여기에 흡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 타카마사는 요코스카를 기반으로 이나가와카이 2대 회장 자리까지 오른 인물로 1987년 타케시타 노보루를 총리 자리에 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80년대와 90년대까지도 야쿠자는 일본 정치에 깊게 관여했습니다. 타케우치 키요시는 1990년 이나가와카이 3대 회장 계승식에 내빈으로 이름을 올렸고 1991년 이시이 타카마사의 장례식에서는 가장 먼저 분양하는 등 조직 탈퇴 후에도 매우 밀접한 관계임이 드러났습니다. 저널리스트 이와사키 다이스케의 집요한 취재에 타케우치는 마지못해 팔의 문신 제거 흔적을 보여주며 폭력단 경력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선거와 관련해 이시에게 부탁한 적은 없다고 완강히 부인했으나 유착 의혹은 깔끔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타케우치와 4대 고이즈미, 신지로가 함께 나온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죠. 아들인 타케우치 히데아키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지역 정치 거물로 활동하며 2001년부터 선거대책본부장을 계승했습니다. 2023년 그가 사망했을 때는 고이즈미 신지로가 장례위원장을 맡았죠. 당시 언론은 키요시가 신지로에게 후견인이자 은사 같은 존재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물론 시대의 흐름과 함께 정치권과 폭력단의 유착은 옅어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증조부의 야쿠자 조직부터 아버지의 선거를 도운 폭력단 출신 인사까지 정치 명가라는 영광 뒤에 새겨진 문신은 여전히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